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21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양 철학의 출발 지점에서 철학에 대한 정의와 함께 BC 6세기 정도에 왜 철학이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출발되었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양 철학은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로 나뉘어서 전개되었으며 의무론과 목적론은 어떠한 각각의 특징을 갖는지를 정리했었죠. 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부터 쭉 펼쳐나가게 되는 각 론들에 대한 총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웨스턴 필라소피 트리에 살들을 붙여나가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출발 지점에 오늘은 바로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아주 드라마틱한 라이벌 관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양 철학을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서양 철학이 동양 철학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서구화가 많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동양 철학은 너무 시적이고 모호한 표현들이 많아서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서양 철학은 제대로 된 키워드들만 꿰차고 계시면 딱딱 떨어지는 개념들이어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소크라테스, 소피스트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좀 나열할 건데요. 이것만은 꼭을 통해서 지난 시간 간략한 복습과 함께 오늘 방향성을 잡는 처음 출발점인 겁니다. 자, 이것만은 꼭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데요. 소피스트의 사상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우리는 지난 시간 배웠던 걸로 대입을 해보면 소피스트는 상대주의라고 표현하고요. 소크라테스는 절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절대주의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보편타당하게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상대주의는 그런 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각각의 내용들을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두 번째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차이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깊이 고찰하고 공통점들을 좀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본다면, 이들은 역시 철학자들의 출발점이었고 철학자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철학의 출발점이다 라는 면에선 공통점이다. 그러면 연구 주제는 무엇이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필라소피라는 것이 필로스와 소피아의 결합, 근데 소피아는 인간에 관한 지혜라고 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은 인간과 인간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역시 지난 시간에 봤고 이것을 중심으로 출발했던 아테네 학당을 다시 한번 제가 끌고 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사실 중앙 부분에 우리가 오늘 다룰 소크라테스가 있을 것 같지만 소크라테스는 중앙에 있는 건 아닙니다. 중앙을 자세히 보시면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옆쪽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크라테스를 잘 보면 소크라테스는 역시 누군가 청년에게 본인의 강한 어조로 삶의 의미와 철학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게끔 라파엘로가 그려놨다라는 거죠. 이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들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소크라테스의 라이벌 소피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소크라테스, 소피스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들은 분명히 대결 과제로, 대결 국면으로 정리되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둘의 대화처럼 기억을 해주시면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요령인데요. 보세요. 소피스트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의? 그런 건 없어. 정의는 단지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있는 것이야. 사회에 정의가 있을까? 아니야.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그 정의는 다름 아니라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발휘되기도 하지. 재판이라는 건 정의를 판결해주는 하나의 과정일까? 아니야.
힘 있는 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피스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세상에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사람들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를 봐도 항상 주인공과 반대편에 권력과 욕망, 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죠. 아주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정의는 찾아낼 수 있고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완벽하게 소피스트와 다른 관점에서 정의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의관에 동의를 하시나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치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값어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값어치의 가장 중요한 음절은 바로 값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생각하면서 항상 돈을 많이 떠올립니다. 가치를 잠깐 적어보면요. 왜 지금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옆에다 살짝 적을게요. 가치라는 건 값어치를 얘기하는데 가치는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라고 대답할 때 그것을 힘, 돈, 권력 이런 현실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아주 소중한 가치이겠죠. 그러나 돈, 경제적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 말고도 인간이 추구해야 될 소중한 정신적 가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걸 중시한 거고 그것을 고민하는 것부터가 가치 있는 삶의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저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라고 꿈꾸시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그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니까요.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진 것처럼 왜 물질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다라고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니? 그것 말고도 더 소중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던지는 그 질문이 아주 소중한 출발점이라는 거죠.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는 그 측면에서 아주 달랐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이 정신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정신적 가치는 물론 진선, 미, 성 네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철학하는 자세가 바로 출발이다. 어디의 출발? 행복하고 멋있고 가치 있는 삶의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EBS 강의를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가 됐는데요. EBS도 이제 30살이 넘어서 이제는 아주 사회에서 30대면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나이이고 우리 EBS의 나이도 그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EBS가 이쯤에서 함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교육적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BS 또한 여러 가지 사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만 막 쫓아가가지고 고액 과외를 받는 것이 아니다. EBS도 좋은 강의가 있다라는 것을 경쟁해서 이기기 위한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몫이겠고 많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뿐만이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30대가 된 EBS의 가치, 본질적인 가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본연의 EBS의 목표죠. 그건 도서상관의 힘든 교육에 아주 오지에 있는 친구들과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교육적 노력,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EBS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니까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윤리 선생님으로서 소크라테스의 삶만 여러분들이 선택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소크라테스가 던진 얘기처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국 가치 있는 삶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철학하는 자세하고도 닮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결국 소피스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소크라테스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세세한 부분들을 좀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피스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소피스트 중에 가장 유명한 소피스트가 바로 프로타고라스인데요. 프로타고라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여러분들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제가 하나 둘씩 해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옮겨서 한번 써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소피스트 이야기를 우리가 펼쳐가기 위해선 소크라테스하고의 어차피 그 경쟁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다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지를 우리가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소피스트 제가 이렇게 원어로 좀 써봤는데 소피스트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과 연관이 되겠죠. 필라소피 할 때 소피가 등장을 했네요. 소피아입니다. 그러면 소피아가 지혜를 의미하니까 거기에 이스트를 붙이면 지혜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이 뭐냐면 변론술, 수사학. 수사학이 뭐냐면 말 꾸미는 거예요. 웅변술 이런 것들이. 요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말 잘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런 변호사 형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는 실제로 재판에서 본인이 스스로 변론하기도 했으니까요. 소크라테스 최후의 변론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재판장에서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변론을 하고 말을 잘할 수 있는지, 말을 왜 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다닌 고액 연봉자들이에요. 돈 많이 받았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완전 정반대편이죠. 소크라테스 돈 많이 못 벌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처가 크산티페라고 아주 유명한데요. 악처로 유명하죠. 근데 일단은 악처라고 크산티페를 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크라테스가 원인 제공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은 좀 미안하지만 못생겼었고요. 그 다음에 돈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못 벌었어요. 아예 안 벌었어요. 그 다음에 결정타는 본인의 자식에 대한 교육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이 되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어찌 보면 크산티페에게 많은 원인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처가 아주 크산티페가 유명하죠. 그러나 소피스트는 다릅니다. 권력자들이고 이 시대에 고액 연봉을 받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소피스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소피스트를 너무 못돼 먹은 사람들이라고 치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현실적인 것은 뭘 얘기하냐면 유용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 유용한 지식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경험을 중시하는 학파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고 소피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쭉쭉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번으로 가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프로타고라스가 있습니다. 자, 프로타고라스라고 읽는데요. 프로타고라스의 아주 유명한 말 아까 나왔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예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걸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요. 잘 보세요. 이 인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각각의 개인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동상들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각각 사람들이 다양하죠. 여러분들 저 다 다르죠. 내가 받아들이는 경험 다르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경험 다르고 결국 각각의 개인이 만물의 척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빨간 펜이 하나 나오는데요. 결국 각각 개인이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은 결국 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빨간 펜으로 한번 상대주의 윤리설 혹은 상대주의 진리관 혹은 상대주의적 관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냐면 4번입니다. 이것들을 윤리에도 적용을 시켜버리면 세상에 보편타당한 지식, 진리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항상 상황과 시대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이 논리는 결국 윤리적 회의주의, 다른 말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다면 윤리적 회의주의는 바로 냉소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냉소주의는 뭘까요? 팔짱 끼고 야 절대 기준 그런 건 없어.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기 다른. 이게 제일 잘못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이게 윤리적 회의주의를 갖고 있다가 아니라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건 결국 이런 태도들이 잘못 가면 그것이 결국 윤리적 회의주의로 빠질 수 있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없어 이래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비아냥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 해서 궤변론자라는 평가를 받게도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피스트는 말 잘하는 거 가르치고 다녔잖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승과 제자의 바로 재판 사건인데요. 그게 뭐냐면 스승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말 잘하고 설득하고 이런 걸 가르치고 다니는. 제자가 유명하다 그러니까 찾아갔어요. 그래서 스승한테 저 말 잘하는 법, 변론술, 수사학, 웅변 잘하는 거, 사람들 설득하는 거, 재판에서 이기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일주일 딱 가르쳐주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비싼 강사야. 그러니까 1억 내. 딱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비싸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배운 게 많아서 스승한테 돈을 안 낼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 못 내요. 응? 배째!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이 뭐? 감히 나한테 지금 배우고서 대가를 지불 안 해? 배우고 대가를 지불 안 했으니까 너는 돈을 내기 위한 재판을 걸겠어. 너는 돈을 낼 수밖에 없을걸? 해가지고 재판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옆에다 잠깐 써볼게요. 스승이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재판에서 이기면 너는 둘이 소송을 했는데 스승이 가르친 게 있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돈을 내라 라고 소송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이기면 돈을 당연히 나는 받는다. 내가 이긴 거니까. 근데 지면 어떻게 될까? 지면 둘이 서로 변론을 했는데 어떻게 소송이 걸린 거예요? 스승이 가르친 게 있으니까 제자가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건데 제자가 스승을 이겼어. 그러면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걸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운 게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니까 결국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왜? 배운 게 있으니까 돈을 내야 된다라는 재판을 건 거잖아요. 그랬더니 씩 웃고 있던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재판에서 이기면 당연히 돈을 안 내겠다라고 재판을 한 거니까 돈을 안 낼 것이고 내가 재판에서 지면 재판에서 이기는 법, 설득하는 법 가르쳐준다라고 해놓고서 내가 졌으니까 하나도 좋은 거 안 가르쳐준 거네? 그러니까 배운 게 없는 거니까 돈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궤변이 돼요. 이 유명한 일화가 결국 이 소피스트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그랬겠지만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궤변론자라는 비아냥을 역사적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물질적 가치,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돈, 명예, 부 그런 것들이 없었고 심지어는 500인 법정의 권력자들, 소피스트들에게 몰려서 죽음을 택했고 그리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소크라테스를 기억하지 소피스트를 기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윤리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약간 무게중심은 소크라테스에 실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윤리교사가 바로 소크라테스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로 지금 보이고 있는 사람이 프로타고라스고요. 프로타고라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혜로운 자 프로타고라스가 얘기한 것은 모든 판단 기준이 각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고 보편적 절대적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면서 윤리적 회의주의, 즉 냉소주의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궤변론자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러기아스라는 소피스트는 무슨 말을 했느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르기아스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거르기아스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하여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해된다 하여도 남에게 전할 수 없다. 절대 불변의 진리는 없다라는 거죠. 트라시마쿠스라고 플라톤의 국가편의 대화 상대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소피스트와 이 대표적인 소피스트죠.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트라스마쿠스라고 하는 소피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이 정의이고 재판은 더 강한 자들의 이익이다. 아까 우리가 봤던 글과 같은데요.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소피스트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당당하게 맞섭니다. 우리가 살면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부터가 출발이다. 그리고 그리스의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소크라테스 철학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역시 옆에다 좀 적어가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요 지우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있다가 이제 비교하는 작업을 할 거여서요. 그 옆에 제가 스승과 제자의 이 재판 지우고 요 공간에다 소크라테스 정리를 한번 하고 비교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첫 번째 상대주의 진리관을 갖고 있었다. 아까 빨간 펜이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맞춰서 빨간 펜으로 한번 쓰고 시작할까요? 절대주의. 그래서 절대주의 진리관이라는 것은요. 결국 소크라테스가 뭘 강조했느냐? 절대 불변의 진리는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공해줄 기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알레테이아 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이제 A가 중요한데요. 알레테이아 라는 표현은 A가 붙으면 다 부정의 의미입니다. no예요. no. 그래서 나중에 스토이시즘이나 에피크로스 악파의 사상을 배우다 하시면 아파테이아, 아타락시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A는 부정의 의미예요. not, no의 의미입니다. 근데 레테라는 것이 뭔지를 아시면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레테의 강을 건너가면 사람들이 기억을 잊어버리게 된다 해서 레테가 망각의 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망각의 강에다가 A, no를 붙이면 망각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하니까 알레테이아가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표현. 무슨 말이냐면 레테의 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는 진리를 갖고 태어나서 옆에서 계속 물어봐주면 그 진리를 상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물어봐주면 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소피스트와 같은 현실적인 지식, 그게 돈 버는 거야 라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어법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계속 물어봐주면 결과적으로 뭘 도출하기 위해서냐? 너 원래 진리를 갖고 태어났어.
근데 레테의 강을 건너와서 잊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봐. 너 머릿속에 원래 있어. 내가 계속 옆에서 물어봐 줄게. 너를 계속 물가로 끌고 가서 결국 물을 먹게끔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러면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걸 뭐라고 하냐? 지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산파의 역할을 자처했다 해서 산파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적극적인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을 얘기할 때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왜? 스스로 지혜를 깨우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산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애기를 뭐 대신 놔주나? 대신 놔줘요? 아니잖아요. 옆에서 힘줘라고 도와주는 거죠. 이 역할을 한다는. 그리스의 청년들에게, 문제의식이 없던 청년들에게, 모든 것을 상식적인 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가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옳은 길이니? 돈만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니? 그것만이 우리 삶에 가장 나를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띵! 그걸 아포리아라고 하는데요. 벽에 딱 부딪힌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반어법이 잘 안 와닿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반어법은 다름 아니라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의 반어법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증법, 다이알렉틱이라고 하는데요. 반어법은 이 변증법이다라는 거의 한 일환이에요. 그래서 반어법은 결국 변증법처럼 뭔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건데요. 정반합의 원리인 거죠. 반어법은 이렇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신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청년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대답을 하겠죠. 네, 신은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신이니까요.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그렇진 않고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런데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신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제우스와 헤라가 그렇죠. 맨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대답은, 네, 제우스와 헤라는 싸우는 거 보니까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성관, 남성관도 다른 것 같고 사랑에 대한 관점도 다른 것 같고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신들은 무엇이 진리이고 옳은지에 대해서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약간 3단론법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럴 수 있겠죠? 라고 대답했더니, 그렇다면 때때로 신들도 서로 틀릴 수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네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따라서 신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질문은 당신이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모든 것을 신들은 다 아는 완벽한 존재다 라고 했는데, 나온 결과는 신들도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다 라는 결과를 스스로 깨우치게끔 도출해낸 거죠. 이게 반어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막 딱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막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이런 짜릿한 경험을 했던 플라톤 같은 제자가 완전 빠진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다시 옮겨가서 반어법을 통해서 결국 소크라테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3번으로 가는데요. 3번은 소크라테스가 강조하고 있는 무지의 자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뭐가 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사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너가 네 주제를 파악하고 있니? 이 표현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속엔 너가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너가 너 스스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결과니, 그 고민이라는 출발점, 즉 철학하는 자세, 제가 지난 시간에 필라소피에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뇌하는 자세, 이것이 출발이다라는 거죠. 무지의 자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중에는 moral is knowledge라는 표현도 있어요. 즉 지가, 지식이 이코르 뭐죠? 그렇죠, 도덕이다. moral is knowledge라는 표현의 이 지식은 바로 영혼의
수련 과정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은요, 그것이 덕이다라는 거예요. 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아레테를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레테, 훌륭함, 탁월함, 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의 수련을 통해서 지혜를 갖게 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행복의 출발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다? 고민해 본 사람이 행복한 거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대로 삶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핵심을 우리는 지, 덕, 복, 합일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덕복 합일설이라는 건 이건 거죠. 결론적으로 지라는 것은 참된 알을 얘기하는데, 참된 알이 결국 덕이고, 그 덕 있는 사람, 아레테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행복을 거부한 게 아니고, 행복이다라는 거의 본질은 일단 아는 것부터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는 주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떨 때 행복해질 수 있다?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먼저 안다라는 건 영혼의 수련을 통해서 깊이 고찰한 지혜를 얘기하는 건 거죠. 이게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썼던 소피스트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정리했던 소크라테스, 감독님이 이렇게 두 개 비교하게끔 좀 보여주셨죠. 결국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 있다라면 문제 푸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수업 출발하면서 둘의 라이벌 관계를 대화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시험 문제도 둘의 이 라이벌 관계처럼 어떠한 면들이 서로 다르고, 그러나 어떠한 점은 공통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거리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전달해 드린 내용들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를 좀 활용해 볼 건데요. 저는 103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 요것을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103페이지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 탐구 한번 같이 보시죠.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그리고 오직 각 개인만이 자신의 세계에 대한 판단을 낼 수 있고 그가 판단한 것이 항상 참되고 옳다고 한다면 어떻게 프로타고라스가 다른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이란 말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이거 중요한 얘기죠. 프로타고라스는 아주 유명한 고액 연봉자였던 소피스트입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반문을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아니, 프로타고라스가 가장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어서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 자체가 얘기한 게 상대주의 진리관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이렇게 사사건건, 근데 똑똑해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무신론자로서 잘못 호도했다 해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독배 먹이고 죽인 겁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날리고 다니면서 최후의 본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죽으면서까지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건 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하고 다닐 자격 없고 내가 다 알고 나는 가장 현명해 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마지막 소크라테스의 죽음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죽음 장면을 보시면서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좀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크 루이 다비드의 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이 그림에서는 소크라테스의 표정이 별로 어둡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자체에도 아주 당당했었죠. 심지어는 죽음이란 나의 영혼이
치유받는 과정일 뿐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소크라테스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문장, 바로 여기에 나올 그 문장일 텐데요. 여러분들도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은 악법도 법이다 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대로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악법도 법입니까? 악법은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말로 악법도 법이야 그러면서 딱 독배를 먹고 죽었나요? 예전 교과서에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기는 했나요?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던지면 했죠. 교과서에 나왔는데 뭐 그런 상식적인 기본적인 것도 선생님 모르세요?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제가 던진 질문은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봤냐? 라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빙의가 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기는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후의 말은 아니죠. 그 전날 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탈옥을 시키려고 친구들과 제자들이 간수들을 다 돈으로 매수해서 문을 다 열어놓고 스승님 탈출하십시오. 지금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아니네. 재판을 난 받겠네. 최후의 변론도 내가 하겠네. 악법도 법일세. 이 나라 아테네의 마지막 법에 따라서 나는 최후의 변론을 당당하게 할 것이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장면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소크라테스는 단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편안한 여행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너무나 태연하게 꺼리낌 없이 독약을 마십니다. 그때까지 슬픔을 참고 있던 제자들이 제각기 얼굴을 감싸고 통곡을 합니다. 그는 비통의 울음을 조용히 저지합니다. 웬 곡소리들인가. 이런 창피한 꼴을 보게 될까봐 아낙네들을 먼저 내보냈거늘. 사람은 평화롭게 죽어야 한다고 들었었네. 조용히 하고 꿋꿋하게 행동하게. 그리고는 간수가 가르쳐준 대로 그는 다리가 무거워질 때까지 한참을 걷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와 반드시 눕습니다. 간수는 차가워지고 굳어져가는 그의 다리와 발을 눌러봅니다. 그의 몸은 이미 감각이 사라지고 죽어갑니다. 독약이 심장에까지 미치면 그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는 얼굴을 덮었던 천을 벗기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비쳤다네. 자네가 기억했다가 대신 갚아주게. 그러겠네. 다른 말은 없는가? 넬라 판타지아와 참 어울리는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장면을 보셨는데요.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은 아스클레오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비쳤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스클레오피오스는 도대체 어떤 신이냐? 의술의 신입니다. 보통 병이 나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아스클레오피오스 신전에 가서 닭 한 마리를 바치면서 빌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아니었고, 내가 몸이 치유되는데 또 영혼이 자유롭게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되면서 치유되는데 내 육신이 남아있을 수가 없으니 자네가 대신 닭 한 마리를 고맙다라는 의미로 바쳐주겠나? 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본인이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철학하는 자세와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를 나는 제대로 가르쳤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한 거니까요. 그런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써 소크라테스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건 소크라테스의 인권이 땅에 떨어진 일이 아닐까요? 결국 대한민국도 200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중등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삭제해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에 7차 교육과정과 함께 이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은 스스로 본인이 이야기했던 철학함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뜻을 굽히지 않은 당당한 죽음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소크라테스의 이 마지막 말은 어찌 보면 선비정신과도 참 닮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선비정신과 통하기 때문에 KPO, 즉 철학 올림피아드 1회의 문제로 소크라테스를 선택해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라고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얘기가 철학 올림피아드에 나온 거구나 라고 한번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글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할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를 비교하는 작업이고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지만 공부했었죠. 결론적으로는 인간과 사회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탐구한 최초의 철학자들이다라는 의미에서는 둘 다 공통점을 갖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 투영되어 있는 문제들을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많이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08페이지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민주정하의 아테네에서 종래의 자연철학이 퇴조되고요. 인간 문제에 관심을 둔 뭐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보호를 받고 웅변수 찾아서 누구예요? 소피스트. 그러면 소피스트들이 강조한 거 뭐죠? 인간의 감각보다 이성과 사유를 중시했나요? 이렇게? 아니죠. 감각을 중시했죠. 경험. 가치 판단의 기준은 경험과 유용성을 중시하였다. 요게 정답이죠. 자연과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중심까지 아니죠. 아까 정리한 공통점은 뭐였죠? 인간에 관한, 또 인간이 둘러싸여 있는 사회, 어떤 삶의 방식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 4번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배격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 합리적인 세계관을 중시하였다. 이건 근대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의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것으로 봤다. 이건 절대주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고요. 소피스트 문제여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뉴탐스런 윤리와 사상 108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인데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라는 건 뭐죠? 주지주의를 얘기합니다. 제대로라는 표현은 뭐죠? 참된 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참된 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어법, 삼파술, 영혼의 수련 과정, 무지의 자각,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영혼의 수련 1번,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중시한 것, 소피스트. 인간은 보편적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 소피스트. 잘못된 행동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무지의 자각부터가 출발인 거예요. 이 무지는 뭘까요? 우리가 비판정신, 혹은 고뇌하는 것, 혹은 철학함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무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4번입니다. 끊임없는 습관화를 통하여 덕목을 실천하다. 이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논쟁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기술, 소피스트 이야기죠. 자, 빠른 속도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09페이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는 개인이나 도시, 국가마다 다르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한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항상 변화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누구죠? 소피스트.
역시 시험 문제는 세기의 라이벌 두 사람을 엮을 거기 때문에 을은 보나마나 소크라테스일걸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편적인 규칙이나 규범이 존재하며 절대주의잖아요. 인간은 이성을 통해 이와 같은 보편적인 규칙이나 규범을 인식할 수 있다. 정확하게 소크라테스이기도 하고 소크라테스인지를 몰라도 절대주의, 이성주의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1번 갑은 가치 판단은 시공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보았다. 이것은 소피스트가 바라본 시공의 차이를 존중해서 가치 판단은 각각의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하니까 맞는 얘기죠. 2번입니다. 갑은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각 개인에 달려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의 그렇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 할 때 인간이 각각의 개인, 척도는 기준. 그래서 나온 결론은 땡땡땡 상대주의 진리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을은 선에 대한 지식이 곧 덕이며 덕을 알므로써 행복할 수 있다라고 봤다. 자, 선에 대한 지식이 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덕을 쌓는 것 자체가 선해지는 것,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 다음 덕을 알므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덕복 합일설 이렇게 되죠. 지를 아는 것부터가 덕 있는 사람, 아레테를 가진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을은 악행이 자신의 본성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행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았다. 당연하죠. 왜요? 을은 주지주의자여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잘 몰라서 악행을 저지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갑은 을에 비하여 세속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했다? 아니죠.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면서 EBS의 방향성까지 얘기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갑, 소피스트가 을, 소크라테스보다는 세속적 가치가 더 관심이 많았었는데 소크라테스가 정신적 가치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둘이 라이벌이었다. 그러나 선생님이 세속적 가치가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민해서 내린 거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돈만 이루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고민하면서 출발이고 그 고민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마지막 문제는 8번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알미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수련, 중략, 누구? 소크라테스. 기억,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수용했다. 소피스트죠.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한 거, 이거는 중세 철학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성 중시의 윤리사상을 추구했다. 소크라테스가 선구자로 불리는 이유고요. 무지의 자각을 통한 진리 추구,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오늘 우리는 세기의 라이벌을 정리했는데요. 마지막도 이렇게 라이벌 구도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크라테스. 뭐죠? 절대주의. 그리고 무지의 자각. 무슨 주의? 네, 주지주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피스트, 상대주의적 윤리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깔끔하게 지우고 마무리해볼까요? 자,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마니타스,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고 철학하는 자세일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드라마틱한 두 번째 이야기, 플라톤의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